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 대비 발달 심리 제3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강 강의는 여러분 교재 3절에 있는 발달 이론 편인데요. 발달 이론에는 많은 학자들이 나옵니다. 또한 여기 학자들 중에 일부 이론은 이 상담 이론과도 연관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하면 정신분석 상담이라고 하는 상담 이론이 있죠. 그것과도 연관성이 있어서 거기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안나 프로이드의 자아 방어 기제 이론이 있습니다. 자아 방어 기제 이론도 상담 이론이나 청소년 이해론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달 이론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다른 과목에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이분은 무의식이란 걸 강조했죠. 아시는 대로 과거 경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자, 무의식이 인간의 성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정신적 결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자, 정신분석 이론의 기본 전제를 보면 인간의 정신은 정신의 동그라미요. 이분이 강조했던 게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심리입니다. 자, 정신은 다양한 에너지들이 상호작용하는 힘의 체계이다. 2번 에너지 체계인 정신은 또 정신의 동그라미요. 에너지를 방출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긴장이 감소되면서 쾌락,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회는 환경적인 부분을 말하는데요. 사회는 개인의 에너지 방출 모두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제한과 통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떠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여기서 말한 대로 에너지를 방출하고자 할 때 본능적 충동적인 부분이거든요. 에너지를 방출하고자 할 때 환경적인 부분에서 제한이 옵니다. 그러면 인간은 다섯 번째 에너지 방출로 인한 긴장에 대한 개인의 욕구는 통제를 가하는 사회 환경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불안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쓰는 게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입니다. 여섯 번째 인간 내부의 내적 심리적 갈등이 존재하면서 불안 요소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내적 심리적 갈등이란 말이죠. 내적 심리적 갈등 나오면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이 되겠습니다. 불안 요소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고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정신분석은 심리적 결정론 말씀드렸죠. 무의식이 결정한다. 심리적 결정론에 기초하며 끊어요. 무의식이 중요하고 이 무의식적 동기 중에서 성적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적 욕구 또는 성적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이드 이론을 심리성적 이론이라고도 하죠. 심리성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착안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프로이드의 주요 개념 정신의 구조와 성격의 구조가 있습니다. 정신의 구조는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있고 성격의 구조, 구조적 모형이라고 하고요. 정신의 구조는 아시는 대로 빙하를 그리잖아요. 따라서 이걸 지형학적 모형이라 하고 성격의 모형은 구조는 구조적 모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성격은 세 가지가 있죠. 원초화, 자아, 초자아가 있습니다. 원초화를 이드, 자아를 에고, 슈퍼에고가 초자아가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의식, 전의식, 무의식,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러한 내용들을 핵심 위주로 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되고요. 자, 정신분석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심리, 내적, 그 다음에 무의식, 그 다음에 성적, 욕구, 자, 그리고 심리성적 이론. 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앞에 있는 부분들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정리하시고요. 프로이드가 강조했던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결정론입니다. 심리적 결정론은 다른 말로 정신적 결정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론자입니다. 자, 이제 그 성격의 3대 요소, 정신의 3대 요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정신의 구조는 지형학적 모형이다. 자, 이 빙하가 있죠. 빙하. 이 빙하에서 바다 해수면이 있고요. 자, 바다 위쪽
여기를 우리가 의식 영역이다라고 하고 바다 밑쪽 이걸 무의식 영역이라 하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의식이고 이것이 바로 가장 강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죠. 하나 더는 뭐죠? 네, 여기 있는 해수면입니다. 이게 바로 앞전자를 써서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각할 수 있는 영역이죠. 자, 노력하면, 노력을 기울이면 의식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용 가능한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이용 가능한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태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의식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정신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정신의 구조, 자각할 수 있는 영역은 의식. 그 다음에 노력하면 자각할 수 있는 것은 전의식, 자각할 수 없는 영역은 무의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격의 구조. 성격의 구조. 성격의 구조는 구조적 모형이라 하죠. 구조적 모형이라 합니다. 자, 이 구조적 모형의 성격의 구조 세 가지는 원초화, 두 번째는 자아, 세 번째는 초자아가 됩니다. 자, 원초화. 원초화는 본능이고 충동적인 요소입니다. 본능이고 충동적인 요소를 우리가 원초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 원초적 본능이다 이런 말도 있죠. 자, 원초화, 본능, 충동 이러한 것들은 바로 플레저 프린시플, 쾌락의 원리에 입각합니다. 쾌락의 원리에 입각하는 것이 바로 원초화다. 이게 가장 먼저 발달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아, 그 다음에 초자아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 자아는 바로 현실의 원리입니다. 자아는 현실의 원리. 현실에 입각하여 이 자아라고 하는 성격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격의 중재자, 집행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면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원리에 입각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 원초화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 자아는 이것을 중재합니다. 그래서 성격의 중재자 또는 성격의 집행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현실에 입각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초자아입니다. 초자아는 두 가지의 원리인데요. 하나는 도덕의 원리라고 하고요. 도덕과 연관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격이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형성된다. 그래서 완전의 원리 또는 완벽의 원리라고 합니다. 두 가지 원리가 바로 초자아고 초자아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아 이상.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아이디얼이 되겠습니다. 자, 초자아는 어떠한 상을 받는다. 그러면 형성되는 게 자아 이상이고 양심. consciousness라고 하는 양심은 벌을 받으면 형성되는 게 양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덕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도덕성과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도덕의 원리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초자아는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이 프로이드가 인간의 발달 단계를 나눴죠. 구, 항, 남, 잠, 생.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나누었죠. 여기에서 여기 초자의 발달은 세 번째 단계인 남근기 때 발달합니다. 남근기 때 발달하는 것이 바로 초자다.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격의 구조까지 정리해 드렸고,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 내용, 정신의 구조 세 가지, 원초와 자아, 초자와 성격의 구조 세 가지 있죠. 이거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은 쭉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초자아란 부분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자아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2번을 봐주세요. 양심과 자아 이상으로 이루어진 정신의 최고 단계다. 그리고 고등법은 판사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도덕성. 그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을 우리가 판사라고 하죠.
그래서 고등법원 판사 역할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등법원 판사 역할을 한다. 고등법원 필요 없고요. 판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초자하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봐주세요. 도덕성을 추구하지만 이런 요구가 지나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초자가 너무 강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자, 초자가 너무 강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를 자해하는, 즉 자살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 초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해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약해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문제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원초화가 있는데 원초화는 무의식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초자하나 자하나, 그 다음에 초자하나 자하나 보시면 무의식에도 있고 전의식에도 있고 의식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무의식을 완전 무의식이나 부분 무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원초화라고 하는 녀석은 무의식에 완전히 퐁당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완전 무의식이라 하고, 그 다음에 자아와 초자아는요. 자아와 초자아는 바로 부분 무의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분 무의식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어요. 완전 무의식을 프로이드는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원초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프로이드가 강조했던 게 이 원초화와 무의식 영역이거든요. 프로이드의 강조점입니다. 프로이드의 강조점은 바로 원초화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의식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불안의 개념과 종류가 있는데 불안은 엔자이어티라고 하고 위험이 가까이 있다는 신호를 자아가 느끼는 게 바로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현실적인 불안, 그 다음에 신경증적인 불안, 도덕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방어기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신경증적 불안이라든지 도덕적 불안 2번과 3번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현실 세계 위협에 대한 자아의 불안을 말하는데 현실적 불안은 현실 세계에 따옴표 치면 돼요. 자, 현실적으로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럼 불안해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증적 불안입니다. 신경증적 불안, 본능의 동그라미요. 본능의 충동이 의식 속으로 틀고 들어오면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불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능과 충동이 무의식 영역이잖아요. 본능과 충동이 무의식 영역이잖아요. 그것이 의식 영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불안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적 공격적 충동의 동그라미 이게 힌트. 충동이 느껴지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 느껴진다는 것은 자각해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의식 영역으로 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불안입니다. 원초와의 충동이 부도덕한 방식으로 부도덕의 밑줄이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불안이란 말 씁니다. 여기 있죠? 도덕적 불안. 부도덕한 방식으로 충족을 얻으려고 할 때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통한 초자아의 처벌 위험을 느껴서 불안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자, 도덕적인 불안은 뭐냐? 여기에 보면 초자가 발동을 해요.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해서 이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초자아의 처벌 위험을 느껴서 벌을 받으면 양심이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벌 위험을 느껴서 느끼는 불안이 도덕적 불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자가 도덕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원리는 도덕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 이제 방어 기제가 나오죠. 현실적 불안의 경우는 현실적인 문제를 잘 대처하면 될 것이고, 그러요. 신경증적 불안이나 도덕적 불안은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안의 세 가지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제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정리해 볼 건데요. 심리성적 발달 단계. 그럼 프로이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구, 항, 남, 잠, 생. 거기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식기가 마지막 5단계예요. 생식기 5단계 보니까 12세에서 성인기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 쓰세요. 거기 심리성적 발달 단계 정리에다가 줄 긋고 전생애를 구분하지 않았죠. 전생애를 구분하지 않았다. 전생애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거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는 뭐에 따라 나누었느냐? 바로 리비도의 분포입니다. 리비도의 분포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리비도의 분포에 따라 나누었다. 자, 이 리비도가 뭐냐 그러면 성적 본능 에너지다. 성적 본능 에너지 또는 성적 충동 에너지, 그것을 우리가 프로이드의 리비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적 본능 에너지가 입 쪽에 있으면 구강기, 항문 쪽에 있으면 항문기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거죠. 자, 구강기 출생에서 1.5세 또는 2세까지라고도 상관없고요. 항문기는 18개월 또는 2세에서부터 3세나 또 4세, 남근기는 3세에서 6세 또는 4세에서 6세, 잠복기는 6세에서 12세. 잠복기는 아시는 대로 뭐겠어요? 네, 초등학교 시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생식기는 이제 뭐예요? 네, 티네이저, 청소년기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강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있는 애착입니다. 자, 구강기 때는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자, 구강기 입에서 쾌락을 얻고 수동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유아는 의존적이고 다른 사람으로 분화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 단계의 수유 경험은 후기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이유 방식이 가장 중요하고 애착 형성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강기 때 잘못 발달된 성격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강 수동적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강 수동적 성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강 공격적 성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강 수동적 성격과 구강 공격적 성격은 네거티브예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강 수동적 성격은 되게 의존적인 사람, 구강 공격적인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 남을 헛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이었고요. 동그라미 2, 이제 항문기 들어갑니다. 자, 항문기는 적절한 배변 훈련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배변 훈련, 대소변 가리는 훈련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때도 잘못 형성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항문 보유적 성격, 항문 강박적 성격과 동의어, 항문 폭발적 성격, 항문 폭발적 성격, 이 두 가지가 바로 잘못 발달된 성격입니다. 항문 보유적 성격은 너무 인색하다든지 깔끔하다든지, 항문 폭발적 성격은 지저분한 성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항문기 보겠습니다. 리비도의 분포가 항문으로 이동하는 발달 단계가 되고요. 부모에 의한 배변 훈련은 후에 성격 발달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잘못 발달된 성격이 있는데요. 강박성, 그럼 항문 보유적 성격이죠. 항문 강박적 성격과 동의어라 했잖아요. 완벽주의, 죄책감, 완고함, 인색한 성격이 여기 들어가고요. 양가 감정, 더러움과 지저분함, 반항, 분노, 가학성, 피학성을 지닌 성격을 우리가 항문 폭발적 성격이랍니다. 자, 이제 남근기 들어갑니다. 3번의 남근기. 자, 남근기는 두 가지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미 한 가지는 제가 해드렸어요. 그게 바로 초자아가 발달해야 된다라는 시기. 초자아 발달을 의미합니다. 대개 이제 구강기 때는 원초아가 발달하고 항문기 때는 자아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남근기 때는 초자아가 발달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남근기 때는 컴플렉스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컴플렉스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컴플렉스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남자아이가 느끼는 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남자아이, 남하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엘렉트라 컴플렉스. 자,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여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이 남아가 느끼는 것이 뭐냐? 거세 불안 현상이고, 거세 불안 현상이고, 여하는 남근 선망 현상이다. 이런 것들이 컴플렉스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컴플렉스란 게 뭐냐? 남자아이가 엄마에 대한 관심과 사랑, 여자아이가 아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 부모에 대한, 이성 부모, 자기의 성과 반대되는 부모, 이성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그 컴플렉스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컴플렉스 해결 방법으로 바로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제시했죠.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 동일시가 바로 해결책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또 보죠. 남근기 들어갑니다. 아동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자극하는 데서 쾌감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남아 동그라미요. 남아는 어머니에 대해 성적으로 친근감을 느끼고 어머니에 대해 그러니까 이성부모죠.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보아 적대시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거세 불안과 연관성이 있고요. 세 번째 요한은 아버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남자아이와 자신의 성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부러워하는 현상, 남근 선망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일렉트라 컴플렉스라 하고요. 잘못 발달된 성격. 자, 욕구 좌절이나 욕구 충족이 너무 심했던 양극단의 경우를 겪는 남아의 경우 거세 불안과 함께 웃어른을 두려워하고 이 웃어른은 이제 아빠가 되겠죠. 두려워하고 요한은 유혹적이고 정서가 불안정한 히스테리 성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남아는 두려운 현상, 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도 불안정한 히스테리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복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잠복기. 이 잠복기는 성적 욕구가 잠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적 욕구가 잠복됐다. 리비도가 잠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비도가 잠복되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동성친구, 초등학교죠. 동성친구와 관계 형성을 합니다. 동성친구와 관계 형성을 하죠. 성적 욕구가 잠복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승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잠복기 들어갑니다. 성적인 관심이 잠시 잠복되는 시기다. 2번 별표. 전 단계에서 경험해온 성적 욕망이나 성적 갈등 현상은 잠재되고 끊어요. 활발한 문화활동과 또래는 동성친구, 또래에 관심을 보이는 것과 같은 승화 현상이 가능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승화의 밑줄. 승화는 성적 욕구가 잠복되었다는 의미에서 승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식기 들어갑니다. 5번 생식기. 자, 생식기는 다시 이성 친구에게 관심이 돌아오는 거죠. 리비도가 잠복되었던 리비도가 다시 발동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이때 우리가 일명 사춘기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명 사춘기를 경험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춘기부터 성적으로 성숙되는 성기 이전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적 성숙의 동그라미. 이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다시 증가하며 성적 공격적 충동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제1의 컴플렉스가 여기 남근기였다면 이것을 제2의 컴플렉스 시기라고 말합니다. 제2의 컴플렉스 시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의 컴플렉스 시기. 자, 잘 발달된 성격 보세요. 성숙한 이성관계를 수립하게 되고 주체성 형성, 성숙과 주체성을 가진 성격을 보이게 되고요. 잘못 발달된 성격은 과거 잘못된 발달 단계에 사로잡혀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정체성 혼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발달 단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뭐 이 정도 내용, 기본적인 내용만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리비도를 봐주세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성적 본능 에너지 가로. 성적 본능 에너지를 우리가 리비도라 한다. 자아 본능에 대립하고 있는 성적 본능에 따른 성적 에너지로서 욕망, 욕구라는 뜻입니다. 고착입니다. 픽세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딱 머무르는 현상을 고착이라 하죠. 불안과 좌절감으로 리비도가 어떤 대상을 향해 정지하고 있을 때, 이게 중요한 거, 정지하고 있을 때, 머무르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고착이라고 합니다. 인간 발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고 특정 단계에 머무르는 거 가로. 이게 바로 고착입니다. 자, 종류가 있는데요. 좌절과 방임이 있습니다. 아동의 심리 성적 욕구가 양육자에 의해서 지나치게 통제 동그라미. 자, 주 양육자가 되게 엄마라고 합시다. 그 엄마가 이 아이의 성적 욕구를 통제한다든지 통제되고 방해받게 되어 아동 자신이 욕구를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아동이 좌절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임입니다. 부모가 아동에게 심리 성적 욕구를 조절하는 훈련을 전혀 시키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끊고 아동을 자기 마음대로 욕구를 충족하게끔 하여 과잉 만족을 추구하거나 과잉 만족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방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제하면 좌절하고 내버려 두면 방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있는데 참고라고 쓰시고요.
프로이트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들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마음 깊은 속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본능을 에로스라 하고 죽음의 본능을 타나토스라고 해요. 프로이트는 이러한 죽음의 본능을 타나토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타나토스와 대립되는 게 바로 에로스인데요. 에로스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원동력인 동시에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의 가로. 자, 1920년에 저술한 쾌감 원칙의 피안이라는 책에서 프로이드는 인간에게 삶과 죽음의 본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대립된 본능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에로스와 타나토스는 서로 굳게 융합되어서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결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거죠. 에로스에 이끌려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타나토스의 영향을 받아서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삶의 본능을 에로스, 죽음의 본능을 타나토스라고 한다. 이것은 좀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나오죠. 정리는 이제까지 했던 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도표화해서 정리해 본 건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강기에 보면 쾌락이라는 단어가 있죠. 원초화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가로 묶어요. 항문기는 배변이라고 했습니다. 배변 훈련,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대소변을 가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외부 현실이란 말이 있죠. 현실의 원리 하면은 자아, 항문기 때 자아라고 그랬어요. 남극입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환상, 웨디푸스 컴플렉스, 남자아이, 불안, 그 다음에 초자아가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복기입니다. 동성친구, 승화, 이런 단어, 생식기, 이성에게 관심이 많다라고 했죠. 이때 성역할 정체감, 성인으로서 사회적 관계에 발달하게 되는 것이 생식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나 프로이드 자아 방어기제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시죠? 방어기제의 종류예요. 방어기제의 종류. 자, 오른쪽에 보면 종류가 나옵니다. 거기에 별표 3개 치시면 돼요. 종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방어기제에 대한 기본기를 하고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아 방어기제 이론. 자아를 방어한다. 즉 자아를 보호하는 거죠. 자아를 보호한다는 것은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아 방어 기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하는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는 의식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방어 기제는 병리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병리적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긍정적인 방어 기제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어 기제는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을 씁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이상, 한 가지를 쓸 수 있고 두 가지 이상을 쓸 수도 있습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어 기제의 기본기를 좀 정리하고, 방어 기제가 CF 정상적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나 병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상성과 병리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의 첫 번째는 균형입니다. 균형감 있게 써야 됩니다. 이건 가지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어의 강도입니다. 방어의 강도는 사용 횟수, 사용 빈도를 말합니다. 한 번을 썼느냐, 수십 번을 썼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연령의 적절성입니다. 연령에 적절해야 좋은 겁니다. 연령에 적절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아가 보호됐다, 불안이 감소됐으면 철회가 돼야 되는데 철회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철회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정상성과 병리성을 구분하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로 들어가는 건데 교재를 한번 보시죠. 방어기제 개념, 개인이 이성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극복하고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끊어요. 붕괴 위기에 처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행동수단을 방어기제라 합니다. 특성, 자아 방어기제는 병적 행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정상적 행동으로서 성격 발달의 수준이나 불안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적절한 방어기제 사용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적응을 유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실력 따지기에 별표 쳐주시고요. 방어기제 정상성과 병리성의 기준이 있습니다. 균형은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가지수의 정도를 말하고 방어의 강도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빈도입니다. 빈도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연령의 적절성입니다. 연령의 적절한지의 여부. 그 다음에 철회 가능성은 불안이 감소된 후에 철회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철회가 되어야 좋은 거죠. 자, 이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첫 번째 억압, 두 번째 반동 형성, 세 번째 퇴행, 네 번째가 동일시, 다섯 번째가 보상, 여섯 번째가 합리화. 합리화는 네 가지의 기제가 있습니다. 대치, 그 다음에 전치, 그 다음에 투사, 분리, 부정, 승화, 해리, 그 다음 내면화. 내면화는 내사, 투입이라고 하죠. 안내자를 써서 투입입니다. 인트로젝션. 그 다음에 전환, 신체화, 지성화 1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알아놓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억압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개념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단어에다가는 밑줄을 쳐줬어요. 자, 그러한 것들을 좀 잘 보면서 해보세요. 자,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뭐냐면 내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무의식 영역에서 의식 영역으로 나오는 것이 싫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영역으로 뭐예요? 추방하는 겁니다. 무의식 속으로 추방시키는 것을 우리가 억압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는의 가로 그 사람이 자명종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한다든지 하기 싫고 귀찮은의 밑줄이요. 싫고 귀찮은 과제를 하지 않고 깜빡 잊었다고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반동 형성은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정반대의 가로.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속담.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기를 학대하는 남편 앞에서 그를 매우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반대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동 형성입니다. 퇴행은 뭐냐? 리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발달 단계 뒤로 후퇴하는 겁니다.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퇴행이라 합니다. 4살 난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면 대소변을 못 가리고 다시 젖먹이로 돌아가는 행동이요. 중병에 걸려 입원한 환자가 간호사에게 아이같이 졸라댄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동일시입니다. 동일시는 거기 보면 다른 사람의 성격이나 역할을 따라서 나오죠. 따라서. 이거는 담는 겁니다. 담는 거. 동일시는 담는 것을 말해요. 동일시는 어떠한 것을 따라서 담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아들이 그러봐요. 그 아버지를 담는다 그랬어요. 이게 동일시입니다. 강한 성적 욕망이 있는 여자가 화려한 여배우와 동일시한다. 따라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동일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상입니다. 여러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함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어떠한 결함이 있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거죠. 결함을 극복하려는 심리기제란 말이 있죠. 자신의 친부모에게 효도를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못한 사람이 결함이에요. 효도를 못한 게 결함. 그러니까 이웃의 노인을 극진히 부양하는 거, 이게 보상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작은이 결함이죠. 맵다는 야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맵다는 바로 보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것을 우리가 보통 합리화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가 심포도형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으나 처음부터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신포도형입니다. 여우와 심포도가 이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여우와 심포도를 쓰세요. 여우와 심포도. 이소부와 여우와 심포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콤한 레몬형이 있습니다. 달콤한 레몬형은 뭐냐? 다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데, 자질이 있는데 하찮은 것처럼 봅니다. 그러면은 심적으로 좀 괴롭겠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질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나에겐 최고의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달콤한 레몬형입니다.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끌어봐요. 본인은 바로 그가 원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믿는 겁니다. 달콤한 레몬형이었습니다. 투사형입니다. 투사형은 투사라는 것이 뒤에 나오겠지만 투사는 남 탓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책임을 돌리는 것. 그러한 것들이 바로 투사입니다. 자신의 결함이나 실수를 자기 위해 다른 대상에게 책임을 돌린다. 그래서 두 글자로 남 탓이라고 쓰면 돼요. 망상형이 있습니다. 망상. 우리가 과대망상이란 말을 하죠. 허구적 신념입니다. 허구적 신념의 가로. 원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해 허구적 신념을 가짐으로써 실패의 원인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학교에서 과학을 제일 잘해. 실제로는 잘한 거 아닙니다.
제일 잘해. 나는 과학 천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허구적 신념이라면 이거는 망상형 합리화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대치입니다. 여러분 이 대치는 비슷한 대상에게 옮기는 겁니다. 대치는 어떻게 해요? 비슷한 대상에 옮기는 거고 밑에 있는 전치는 덜 위협적 대상에게 옮기는 겁니다.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옮기는 겁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옮기는 건데요. 옮기는 것인데 하나는 유사한 비슷한 대상에게, 하나는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옮기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자, 대치를 보면 비슷한 다른 대상에게 옮기는 것, 대치하는 것, 대체, substitution이라 하죠. 전치는 덜 위협적인 다른 대상에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꿩 대신 닭,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대치입니다. 오빠에게 매력을 느끼는 동생이 그와 비슷한의 동그라미요. 비슷한 용모, 이게 뭐죠? 대치입니다. 비슷한 힌트예요. 자, 자신의 부도덕한 죄책감을 하루에 몇 번씩 손을 씻는다. 자, 손이라고 하는 거, 물에 씻는 거죠.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덜 위협적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문을 꽝 닫고 나오는 것도 일종의 전치입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야단을 맞았던 아버지가 집에 와서 아내와 자녀에게 화풀이하는 것도 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게 바로 전치다. 전치가 시험에 더 잘 나옵니다. 자, 투사입니다. 투사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남 탓 쓰면 되죠. 자신이 누구를 미워할 때 그가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를 미워한다. 남 탓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싫어할 때 그가 미운 짓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남 탓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다 투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리입니다. 자, 이 분리는 감정 분리라고 쓰면 돼요. 감정을 분리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아이솔레이션 분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분리는 그리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아버지 죽음에 대해 말할 때는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 청년이 끌어봐요. 자, 슬픈 감정이 나왔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연상시키는 영화를 보면서 비통하게 웁니다. 슬퍼하네요. 따라서 슬퍼하지 않았는데 슬피 우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감정이 분리되는 분리,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 denial이라고 하는 부정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가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여행을 떠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암 환자가 자기의 병을 부정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의사의 오진이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인정하지 않는 부정 부인입니다. 승화입니다. 승화는 바람직한, 즉 긍정적인 방어기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태로 이게 바뀌는 것이거든요. 거기 보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이란 말 있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이 말이에요. 자, 대개 이제 스포츠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 예술, 과학,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승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에디슨. 이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도 마찬가지 과학적인 분야로 훌륭한 과학자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UFC 선수가 됐다. 자, 그런다면 이것도 스포츠로 승화가 된 거죠. 따라서 승화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 문화, 예술, 과학 이런 쪽으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발전해 간다면 승화라는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성적 충동이나 폭력에 대한 충동이 끊어봐요. 각종 예술, 종교, 문화, 과학, 스포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3번 해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리는 마지막 단어 있죠. 이중성, 양면성. 이게 중요합니다. 이중성, 양면성. 거기에 밑줄을 쫙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앞에 보면은 마치 하나의 다른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행동한다 라고 했잖아요. 독립된 성격이라고 됐잖아요. 하나가 있는데 이게 쭉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양면성.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데 마치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다른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 지킬 앤 하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지킬 앤 하이드는 문학 작품이죠. 자, 인간의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과 인간의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보내주는 메시지인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해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넘기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중 인격자 목류병 건망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해리성 장애라는 게 있거든요. 해리성 장애. 그게 바로 기억상실증입니다. 그래서 해리성 기억상실증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리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됩니다. 자, 14번 내면화 내사 투입입니다. 여기에다는 내 탓을 써야 돼요. 내 탓. 내 탓은 투입입니다.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남 탓이죠. 남 탓하는 것은 뭐였죠? 네, 투사였습니다. 따라서 투입과 투사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또 적어주시고요. 외부의 대상을 자기 내면의 자아체계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어요. 자기 내면의 자아체계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자신의 탓을 하는 거죠. 어머니를 미워하는 감정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끊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대치됐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자신 탓을 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투입입니다. 15, 16은 묶으셔야 돼요. 15, 16은 두 가지가 이제 구분돼야 되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이걸로 하세요. 심불로 하시면 돼요. 신체화라는 것이 있어요. 신체화는 불수의근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근육이죠. 내장근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근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수의근이라고 그래요. 이것과 연관성이 있으면 신체화다 이렇게 정리하라고요. 그럼 반대말은 뭐죠? 네, 수의근이잖아요. 수의근은 전환이에요. 수의근은 전환이에요. 자, 수의근과 그 다음에 감각기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수의근과 감각기관은 전환에 해당됩니다. 수의근의 대표적인 게 사지근육 아닙니까? 사지근육이 대표적인 수의근이에요. 따라서 전환과 연관성 있는 것은 이렇게 된다. 이걸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자, 전환 봐주세요. 전환 보면 심리적 갈등이 신체 증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수의근과 감각기관을 써놨잖아요. 밑줄. 그 다음에 신체화가 나옵니다. 수의근계를 제외한 기타 신체 부위, 불수의근이 되죠. 수의근계를 제외한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불수의근의 밑줄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암기 단어가 심불로 나와 있잖아요. 심불로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례 들어갈게요. 전환의 사례. 글을 쓰는데 오른팔을 쓰죠. 오른팔이 뒤에 있잖아요. 오른팔의 가로. 자, 갈등을 느끼는 소설가 원고를 쓰는 오른팔에 마비를 가져오는 것 수의근입니다. 그래서 전환입니다. 군에 입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입영 영장을 받아보고 시각에 동그라미요. 감각기관이죠. 예, 이런 것들이 전환입니다. 아셨죠? 예, 불안하다 그러면은 밥맛이 없다. 미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전환입니다. 자, 신체화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거나 끊어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자가 이 앰뷸런스 소리에 119 앰뷸런스 소리에 자동차 소리에 심장이 뛴다. 심장근이죠. 따라서 이거는 불수의근이니까 바로 신체화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17번 지성화, 주지화입니다. 지성화, 주지화에서 철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철학. 철학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고통스러운 감정과 충동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직접 경험한 대신에 그것들에 대한 생각과 철학을 늘어놓은 것인데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가로 묶어요. 문제 해결에 정작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남학생이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토론을 벌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지성화 주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례에서 토론입니다. 토론. 어떠한 생각을 늘어놓는다든지 철학을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화라고 해요. 지성화. 자, 우리가 이제 거기 영어 보면 intellectualization이라고 해서 인텔리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화, 주지화는 철학, 토론, 생각을 늘어놓는 것 이런 것들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17번의 지성화, 주지화까지 해서 자아 방어 기제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 때 계획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신분석 이론과 자아 방어 기제 이론,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정신분석 이론을, 막내딸인 안나 프로이드는 바로 자아 방어 기제 이론을 정립했죠. 아빠인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방어 기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워드를 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론으로 정립한 사람이 바로 안나 프로이드가 되겠습니다. 안나 프로이드 여기다 써야 되겠죠. 안나 프로이트가 바로 자아 방어 기제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이 발달 이론, 성격 이론이라고 하는데 발달 이론에 해당되는 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